자, 이제 셋째 시간 이어서 동시행 항변권 세 번째 요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513페이지예요. 자,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 세 가지였습니다. 성립 요건 세 가지. 첫 번째 성립 요건, 쌍무계약일 것. 쌍무계약일 것. 그러니까 뭐는 안 돼? 편무는 안 돼. 쌍무계약일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제가 좀 강조했어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네, 중요하니까 저기 울리잖아요. 변제기에 있을 것. 만약에 변제기 없다면 항변권 행사 못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둘 다 이행 안 할 것. 혹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일방에서 이행 청구만 할 것. 그럼 항변해버리는 거죠. 네. 자, 갑이 채무를 지고 있고 을도 채무를 져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네. 자, 갑도 채무를 지고 있고 을도 채무를 지고 있어요. 둘 다 채무 져요. 자, 이렇게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갑이 이행할 때가 됐는데 이행을 안 한다. 그럼 나도 이행을 안 하죠. 나도 이행 안 하죠. 그럼 둘 다 안 하는 거죠. 둘 다 안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누가 나빠요? 갑하고 을 중에서.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죠? 그러면 갑도 안 하고 을도 안 하고 이행지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을도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행지체가 아니다. 자, 하여 이행지체와 관련된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다. 을도 책임지지 않는다. 네. 둘 다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예. 똑같은 거죠. 예. 그럼 갑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요. 갑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돼. 이행을 하면 돼요. 맞아요. 이행을 하면 돼요. 이행을 해버리면 돼요. 나는 이행을 했잖아. 근데 선생님은 안 하시고 계시네요. 그럼 이게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럼 이행지체가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안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둘 다 안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갑도 안 하고 을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갑하고 을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이로써 동시 이행 관계 속에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일방이 이행을 해버리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균형이 깨지고 동시 이행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이행 지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갑에게는 항변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항변권이 없는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이행을 하다가 이행을 중단하면 이행을 하다가 또 이행을 중단했다 을이. 그러면 결국 또 둘 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갑은 이행지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그럼 책임 져 안 져? 책임 안 져요. 그럼 갑은 항변권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둘 다 또 안 하게 되면은 또 항변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일방이 이행을 하게 되면은 항변권이 없는 거고요. 항변권이 없는 거고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걸 이 작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작동을. 자, 사례 봅니다.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의 이행일을 정했습니다. 며칠자로 이행할 것인지를 정했어요. 이행일자를. 자, 계약의 이행일을요, 8월 12일로 정했습니다. 8월 12일에 이행합시다. 8월 12일에 매도인 측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중도금, 잔금 그런 거 나누지 말고 한 방에 그냥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던 거예요. 10억이었습니다. 10억. 10억 대금 지급하기로. 그래서 만나가지고 서류 받고 돈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났죠? 주로 현실에서? 계약할 때? 네? 그죠? 사무소에서. 그죠? 사무소에서. 사무소에서 만나요. 사무소. 만나가지고 넘기기로 했죠. 네? 뭐 요컨대 뭐 법무사 사무소라던가.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만나. 네. 이제 어제 학원에서 어디서 만나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어디서 만나서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다방에서. 다방에서 만나서 한답니다. 다방에서. 다방이 뭐 없는, 다방 없잖아요, 이제. 있어요, 다방. 다방 없는, 다방 없는데요? 자, 사무소에서 만나서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갑이 8월 12일이 돼서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류를 드렸습니다. 자, 서류를 드렸어요. 그럼 갑은 이행 제공한 거죠. 제공을 했어요, 갑은. 그리고 갑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약속한 시간이 돼도 을이 돈 들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계속 안 나타나고 전화 안 받더라는 거죠. 그러면 갑은 서류를 제공했는데 을은 제공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수령지체라고 해요. 넌 안 받고 있다, 지금. 그리고 대금 10억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또한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을은 이행 지체 상태니까 책임이 있어, 책임이 없어? 을한테 책임이 있는 거, 책임 있는 거죠. 그러면 을한테는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누가 나쁜 놈이죠? 을이 나쁜 놈이에요. 갑은 제 시간에 와서 서류 줬는데 을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네가 나쁜 놈이죠. 항변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갑이 서류를 줬다가 기다려도 안 나타나니까 결국 집으로 돌아갔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이때 서류를 냅두고 가요? 서류 들고 가요? 들고 가죠? 서류 들고 가야죠. 10억짜리 물건인데 들고 가야죠. 법무사 믿어, 못 믿어? 법무사 못 믿죠. 불신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죠? 법무사 못 믿어요. 들고 집에 갔다고요. 그럼 갑이 서류를 들고서 집으로 갔다는 것은 이행 제공을 과거에 한 번은 했지만 지금은 이행 제공해, 안 해? 지금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럼 결국 갑도 안 하고 을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이러면 이제 누가 나쁜 놈?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을은 수령지체, 이행지체가 아니게 되고, 둘 다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을은 책임 없고 을한테는 항변권이 있는 겁니다, 항변권이 없는 겁니다? 항변권이 있는 겁니다 라고 해야 돼요.
갑이 과거에 이행 제공을 했을 때는 을한테 항변권이 없었지만 갑이 서류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결론적으로 둘 다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성립되기 때문에 을에게 항변권이 있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자, 뒤에 판례 나옵니다. 514페이지요. 514페이지. 1회 제공하다가 이행 제공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핵심 판례 봅니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을 했다. 그리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한 번 제공했으니까 한 번 빠졌겠죠. 그래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을 때는 과거의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령지체에 빠졌던 을의 동시 이행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을의 항변권을 계속해서 없는 상태로 만들려면, 계속해서 항변권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수령지체, 이행지체 상태로 계속해서 빠뜨려 놔야죠. 그럼 을을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빠뜨리고 싶으면은 갑도 뭐를 해야 되죠? 이행 제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만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류를 사무소에 냅두고 집으로 오면 이거는 이행 제공을 계속하는 거죠. 그럼 을은 계속해서 수령지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을의 항변권은 계속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러다가 갑이 일주일 뒤에 찾아가서 서류 다시 들고 집에 가면 또 이행 제공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수령지체가 아니고 그럼 을의 항변권은 있는 거죠. 또 있는 거죠.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자, 판례 잘 봐두시고요. 자, 내려가면 이제 효력으로 내려가세요. 자, 실체법상의 효력입니다. 양괄호 1번 이행 거절권. 동시이행 항변권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상대편이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상대방 측에서 채무 제공할 때까지 버티면서 연기시키는 것이다. 해서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양괄호 2번입니다. 이행지체 책임 불성립. 둘 다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을 지체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둘 다 안 하죠. 자, 다음 오른쪽 가셔가지고요. 양괄호 4번을 확인하세요. 항변권의 행사는 소극적으로 버티는 거지 적극적 권리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항변권 행사를 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죠? 10년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이거? 본 적 없어요? 유치권이요. 유치권을 행사해도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채권, 그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다, 소멸시효 진행이다. 진행이라고 했죠.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왜냐하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채권을 행사하는 거는 또한 별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이라도 10년이 지나면 이 채권은 없어지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항변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도 항변권자가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다, 진행이다. 그대로 진행이라는 거예요. 둘 다 그대로 진행입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유치권도 항변권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유치권과 항변권.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니요. 상대방이 할 때까지. 상대방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권리 행사, 소극적 권리 행사. 이거 소극적인 거예요. 채권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져보면 유치권하고 항변권은 좀 비슷해요. 비슷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 비교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 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소송상 효력으로 내려갑니다. 양보하러 1번. 당사자가 항변권을 원용해야 상환이행 판결을 명하게 된다. 항변권은요, 주장해야 됩니다. 항변권은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알려주지 않아요. 네. 안 알려줍니다. 당시 임대인이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임대인이셨고 제가 임차인이었어요. 임차인. 근데 이제 임대차가 끝났던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하였고. 임대차 종료. 네. 그때 보증금을 그때 한 500인가? 500 보증금 걸었어요. 보증금 500. 그럼 이제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이제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증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증금을. 근데 할머니 보증금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보증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안 줘요. 보증금 안 주고 네가 구해오라는 거예요. 네가 다음 세입자를 찾아와라. 다음 세입자. 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세입자 찾아와. 네가. 할머니 저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됩니다. 군대를. 네? 그때 입대일자가 1월 3일이었어요. 1월 3일.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이제 12월 달에 기말고사 쳤거든요.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끝난 게 거의 한 12월 한 20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2월 20일에 기말 치고 이제 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1월 달에 신청해놨는데 입대일자가 3일로 잡히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좀 놀다 가야 되는데. 바로 가야 되죠. 해 바뀌면 바로 가야죠. 그럼 빨리 정리하고 저 돌아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세입자 찾아와라. 세입자 이러고 있었던 거죠. 이러고. 그럼 할머니가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나도 방 빼. 방 안 빼죠. 방 안 빼. 언제까지 안 빼요? 줄 때까지 안 빼는 거죠. 할머니가 나중에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가라. 나가! 이렇게 하죠. 나가. 이렇게. 미치겠는 거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럼 그렇다고 나가야 돼요? 안 나가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죠. 그때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가 야, 빨리 짐 싸서 나가. 라고 했을 때 할머니, 저는 지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항변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 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임대차는 끝났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는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한테 설명해야 돼요? 그냥 문 닫으면 돼요? 문 닫으면 된다는 거죠. 문 닫으면. 그러니까 이때가 돌아버린 줄 알았다고, 이때 제가. 예? 아니, 왜냐하면 이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집이 1층짜리, 그냥 1층짜리 집이었어요. 1층짜리.
이 집에 할머니 방이 있죠. 할머니 방. 이거 할머니 방. 할머니 방. 또 제가 살던 거는 할머니 옆방이었어요. 저 여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 동거하고 있었다고요, 할머니하고. 이런 임대차를 무슨 임대차라고 그러죠? 목적물 일부 임대차. 전부 임대차가 아니고 방 한 칸 임대차였다고요. 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야 그럼 너 화장실도 쓰지 마라. 너 화장실도 쓰지 말고 너 부엌도 쓰지 마. 그러시더라고 할머니가. 근데 어차피 화장실을 안 썼어요. 화장실에 세탁기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세탁기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세탁기 쓰지 마라. 네가 쓰다가 고장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계약서 쓸 때는 그런 말 해 안 해? 계약서 쓸 때 그런 말 없다가 들어가니까 빨래 돌리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디서 저기 빨래를 합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저기 그 세탁소 가라고 하더라고요. 세탁소 가라고. 겁나 비싸요. 세탁소 가면은 세탁기 돌리는데도. 그때부터 제가 빨래방을 다녔어요. 그날 그 20살 때. 같은 집에 사니까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라고. 그래도 말해야 돼.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여기서 그러면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방 빼라고 소송 제기. 자, 소제기를 하셨으면은 할머니가 원고죠, 원고. 그죠? 이쪽이 이제 피고죠, 피고. 그럼 소송 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으로 갈 거 아닙니까? 법원으로. 그럼 판사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피고 측한테. 너 왜 안 빼니? 너 왜 방 안 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주장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땐 주장해야 돼요. 소송 들어갔을 때는 판사님 저는 지금 항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패소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저 지금 항변권 주장하고 있다고. 판사님한테 설명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결국 항변권을 주장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항변권은 소극적 이행거절 권능이다. 이를 관철시키려면 항변권을 주장한 때 한해서 효력이 생긴다. 소송 들어갔으니까 주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자, 할머니가 원고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권을 원용했습니다. 이 원용이라는 건 주장이란 뜻이에요. 주장했다. 이때 법원에서는 무슨 판결을 때리게 되냐, 밑에 상환 이행 판결을 때리게 돼요. 무슨 판결이요? 상환 이행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게 어떤 판결이냐면 이런 판결이에요. 자, 판결하겠습니다. 자, 원고는 보증금을 빼주시고요. 자, 원고는 보증금 빼주시고 피고는 방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땅땅땅. 이렇게 판결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로 판결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로 이거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해요. 원고 일부 승소. 그럼 결국 원고가 이긴 거다, 피고가 이긴 거다? 비긴 거죠. 비겼다는 거예요. 그죠? 일부 승소니까.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니까 비긴 판결. 둘 다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넘어갑니다. 위헌부담으로 넘어가세요. 예. 자, 위헌부담은 519페이지입니다. 519페이지. (519페이지요) 위헌부담.
위험 부담에서 위험이라는 거는 손해입니다. 손해. 위험이 뜻하는 건 손해. 양괄호 1번의 뜻이 나오죠. 위험이란 채무자가 반대급부인 대금받지 못하는 위험. 이것을 얻지 못하는 그 손해. 그게 위험입니다. 여기는 채무자랑 채권자가 등장하는데요. 양괄호 2번에 채무자, 양괄호 3번에 채권자 나오고 있죠. 자, 이를테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 자, 매매 목적물은 주택입니다. 주택. 자, 현재 갑이 주택을 팔기로 했던 매도인. 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죠. 매도인, 매수인. 그럼 갑한테는 어떤 채무가 있죠? 갑한테는 집을 넘겨줘야 되는 채무가 있죠. 갑한테. 그럼 을은 집을 넘겨받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채권. 그래서 책에 나오듯이 매도인이 채무자. 자, 양괄호 2번 채무자에 매도인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채권자가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아니, 그러면 갑한테는 채권이 없나요? 갑한테 채권 있어, 없어? 채권 있죠. 갑한테 채권 있죠. 어떤 채권 있어요? 돈 받을 권리요. 그럼 을은 채무 없나요? 을도 채무 있죠. 돈 지급할 채무. 아니, 근데 어떻게 갑을 채무자라고 하고 을을 채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판단은 목적물 가지고. 자, 목적물이 주택이죠. 자,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넘길 의무를 지고 있는 자, 매도인을 채무자로, 그리고 매수인을 채권자로 약속하자는 거죠. 약속. 그렇게 약속을 안 해놓으면 헷갈리니까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채무자, 매수인 채권자예요. 자, 근데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갑은 주택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주택이 계약 체결하고 나서 태풍 쳐가지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멸실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택이 멸실됐으니까 갑은 주택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불능이죠. 근데 체결하기 전부터 불능, 체결하고 나서 불능. 체결하고 나서 불능이죠. 그래서 이게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위험 부담은 이 후발적 불능에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후발적 불능. 자, 그리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불능이 됐더라도요. 자, 그래서 이 후발적 불능에서 적용되는 법리가 위험 부담이에요. 누구에게 대가 위험을 부담시킬 것이냐. 지금 현재 손해가 생긴 거죠. 손해가. 집이 날아갔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 그 집에 대해서 손해가 생긴 거죠. 이 손해를 누가 떠안을 거냐는 거예요. 폭탄 던지기죠. 폭탄 던지기. 누구한테 폭탄을 넘길 것이냐. 자, 위험 부담의 먼저 원칙은요. 자, 위험 부담의 원칙. 자, 원칙적인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유. 이걸 귀책 사유라고 해요.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 그리고 채권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럼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잖아요. 둘 다 잘못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이 집이 날아간 건 뭐 때문에 집이 날아갔어요? 태풍 때문에 날아간 거죠. 태풍. 그럼 태풍 친 건 갑 잘못, 을 잘못. 둘 다 잘못 없는 겁니다. 둘 다 잘못이 없어요. 둘 다. 자, 이럴 때 적용되는 위험 부담은 채무자주의입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해요. 채무자주의. 채무자가 갑이죠. 갑. 만약에 집이 을한테 다 넘어간 다음에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간 다음에 태풍이 쳤으면 그때 그 위험은 그 손해는 을이 받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은 매매 계약이 체결만 됐을 뿐 아직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갔던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위험은 갑한테 떠넘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무자주의에서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채무자 갑, 채권자 을 둘 다 자신들이 지고 있던 채무를 면하게 돼요. 갑은 집을 넘길 채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 지급할 채무가 면해집니다.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소멸상 결련성이라고 아까 했었죠. 쌍무계약 할 때. 자, 그러니까 둘 다 채무를 면하게 됐으니까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 상대로 해서 돈 달라고, 대금 달라고, 이행 청구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갑은 돈 달라고 할 수 없고요. 오히려 을한테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았던 거 있죠. 다 돌려줘야 됩니다. 갑은. 다 뱉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 날아간 손해는 고스란히 갑이 떠안게 되는 거죠. 이게 채무자주의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파랑 색깔 2번을 확인하세요. 51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임의규정이다. 파랑 색깔 2번에. 자, 내려가서 네모 2번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인 것은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537조. 쌍무계약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지금 문장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이 표현. 이것은 채무자도 채권자도 둘 다 귀책 사유가 없다는 뜻이죠. 둘 다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때는 채무자 쪽에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행 청구 못한다. 이행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은 누구한테 부담되는 거죠? 채무자 갑한테 부담되는 거죠. 예, 바로 그거죠. 자, 뒤로 넘기세요. 자, 요건 확인합니다. 요건. 첫 번째 요건, 후발적 불능. 만약에 원시적 불능이라면은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했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게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위험 부담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입니다.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일 것. 둘 다 잘못이 없어야 된다. 내려가세요. 효과 첫 번째. 쌍방의 의무는 대등하게 소멸한다. 동그라미 2번. 건물 매도인은 건물 인도 의무가 소멸한다. 근데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도 소멸해요. 둘 다 채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로 인한 반대급부인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았던 계약금이 있다면 혹은 뭐 중도금이 있다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 자, 이까지가 채무자주의였고요. 자, 위험 부담은 원칙도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만약에 후발적으로 불능된 데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데 채권자에게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렇게. 아직 집을 넘겨줄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을이 갑한테 부탁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 일주일 뒤에 잔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개모임이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일주일만 빨리 집을 좀 넘겨주면 안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을이 집을 받아서 일주일 먼저 주택을 사용한 거죠. 먼저 받으셨던 거죠. 개모임을 하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싹 다 흡연자들이었던 거죠. 이 흡연자들. 그래서 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다 보니까 화재가 나서 집이 멸실됐다는 거지. 그럼 이때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게 아니라 이거는 채권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이 멸실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귀책사유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요. 귀책사유가 있다고요. 이때는 채무자주의가 아니라 채권자주의가 돼요. 채권자주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당연히 을이고요. 채권자주의는 법리가 당연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법리. 채무자 갑만 채무를 면한다. 그러면 갑만 채무를 면한다는 건 을은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을은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면하지 못하니까 을은 대금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대금을 달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채권자주의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뒤바뀌죠, 이렇게. 그러면 갑이 을한테 주택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받으면 결국 위험은 누구한테 떠넘겨지는 거죠? 을한테 떠넘겨지죠. 채권자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조문 확인합니다. 538조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이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밑에 줄,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지금 채권자 측에서 뭐를 했다고요? 수령지체를 하신 거죠. 수령지체. 수령을 지체했던 거예요. 자, 매수인 측에서 주택과 관련해서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자, 대금을 싹 다 지급했습니다. 대금 지급.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다 줬어요. 그럼 을이 이제 뭐 받아가야 돼요? 주택 받아가야 되죠? 이전 등기 해가야죠. 근데 갑이 빨리 이전 등기 해가세요. 선생님,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 빨리 해가시라고요. 빨리 이전 등기. 이전 등기 해가세요 라고 하는데 을이 안 받아요. 이게 수령지체죠. 안 받습니다. 그때가 5월 28일이었거든요. 5월 28일. 그러니까 을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좀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으니까 그 뒤에 제가 받겠다고 하는 거죠, 을이. 왜 을은 지금 안 받는 거죠? 에? 세금 안 내려고요?
뭔 세금 안 내려고? 재산세요. 재산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언제예요? 6월 1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값은 빨리 넘겨야 되죠. 야, 빨리 갖고 가라, 빨리. 6월 1일 되기 전에. 근데 을은 빨리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계속 미루는 거죠. 안 받고, 이렇게. 이게 수령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좀만 있다가. 좀만 있다가 이렇게 미루는 거. 그러다가 태풍 쳤어요. 그러니까 미루다가 태풍 쳤다고, 그러다가. 멸실돼버린 거죠. 멸실돼버린 거죠. 주택이. 이건 이제 어떡할 거냐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이 주택이 멸실된 거에 대한 그 책임은, 멸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집이 뭐 때문에 멸실됐어요? 을 때문에 멸실됐어요? 태풍 때문에 멸실됐어요? 태풍 때문에. 태풍 때문에 멸실됐죠? 태풍 때문에. 근데 을이 수령지체를 하지 않았다면, 태풍을 갑이 맞았다, 태풍을 을이 맞았다. 을이 맞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지체 중 태풍 쳤던 경우도 이렇게 채권자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네가 미룬 거니까. 안 미뤘다면은 채권자가 맞을 태풍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주의에서는 채권자 쪽에서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 그때 태풍 쳤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채권자주의, 갑만 채무를 면하고 갑은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내려가세요. 요건으로 내려갑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동차 매수인이 신차 시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서 차를 파손시켰다. 자, 혹은 펜션 매수인이 펜션을 미리 사용하다가 그의 과실로 화재를 일으켰다. 채권자한테 책임이 있는 경우고요.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은 채권자 수령지체입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 인수를 최고했는데 매수인이 계속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태풍 쳤다는 거죠. 이때는 채권자주의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효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자,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결론적으로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죠. 채무자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자, 밑에 양괄호 2번이요. 이익상환 의무.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을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상환해야 된다. 펜션을 10억에 매매하면서 10억에 펜션을 팔기로 했는데 이때 등기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원래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누가 등기 비용 내야 돼요? 얘가 내야 돼, 얘가. 그쵸? 근데 등기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매도인 측에서 등기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하셨던 거죠.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자, 등기 비용이 얼마입니까? 등기 비용 10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100만 원이구나. 알겠어요. 100만 원. 등기 비용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펜션을 넘기고 대금 받고 그 등기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했죠. 근데 지금은 을이 수령지체를 하고 있다가 태풍 때문에 멸실이 됐으니까 갑이 을한테 집을 넘기지 않아도 갑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죠. 맞아요. 갑은 집을 넘겨, 집을 안 넘겨도 돼. 갑은 안 넘겨도 되죠. 펜션 안 넘겨도 되죠. 멸실됐으니까. 근데 네가 수령지체하다가 멸실된 거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채권자주의. 갑이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더라도
갑은 목적물 넘길 채무를 면했던 거죠. 펜션 안 넘겨도 되는 거죠? 그럼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등기 비용이 굳은 거잖아요. 등기 비용이 굳었어요? 그게 갑이 얻은 부당이득이라는 거예요. 그 등기 비용 굳은 게. 부당이득. 그러니까 그거는 상환해 주라는 거예요. 그 돈을 주라는 거죠. 자, 사례 보세요. 펜션을 10억에 매매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을 매도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의 과실로 펜션이 멸실됐으니까 매도인 측에서는 10억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주의. 근데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함으로써 그 등기 비용만큼의 이익을 얻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상환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럼 10억에서 빼고 저기 청구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위험 부담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어서 보겠습니다.